장강의 도도한 물결은 굽이치며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흡니다. 그 서슬퍼런 물길은 수백 년의 기나긴 세월 동안 수많은 영웅이 태어났다 사라져간 역사를 아무런 말 없이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도원결이라는 그 뜨겁고도 순수한 맹세로 시작되었던 세 형제의 꿈, 그리고 천하를 셋수 나누어 위대한 대업을 이루려 했던 그 장엄한 대서사시가 이제 그 마지막 장을 향해 비장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고전의 깊고도 묵직한 울림을 여러분의 귓가에 전해드리는 꿈꾸는 서재입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제갈공명은 쓰러져가는 한나라의 황실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절절한 심정으로 출사표를 올리고 디산의 그 험준한 산맥을 넘었습니다. 가정에서의 뼈아픈 패배와 읍참마 속의 뜨거운 눈물을 집어삼키며 다시 일어선 그는 오직 떠나간 주군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남은 생명을 한 자루의 소리 없는 촛불처럼 태우고 있었지요. 하지만 중원의 하늘에는 숙적 사마이라는 거대하고도 날카로운 암초가 버티고 있었고, 시대를 호령하던 영웅들의 별은 이제 하나둘씩 서쪽 하늘 너머로 기울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삼국지의 역사 속에서 가장 비장하고도 처절한 마지막 피날레를 목격하게 됩니다. 진창성의 그 단단한 철벽 앞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았던 와룡의 마지막 치략, 오장원의 차가운 가을바람 속에 쓰러져간 충신의 매운얼, 그리고 스승의 유지를 받들어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끝까지 이어간 강유의 눈물겨운 투쟁까지. 100년의 대혼란이 마침내 끝나고 대지가 다시 하나로 흐기까지의 그 장엄하고도 쓸쓸한 마무리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삼국지 제10편 별이 지고 천하는 하나로, 그 마지막 여정의 첫걸음을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내딛습니다. 제갈공명이 정성을 다해 써내려간 두 번째 출사표의 진한 먹향이 채 마르기도 전 촉한의 대군은 다시 한번 기산을 향해 북진의 깃발을 높이 올렸습니다. 이번 북벌의 1차적인 목표는 지난날 촉군의 발목을 지독하게 잡았던 전략적 요충지, 바로 진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 나라의 명장 학소가 철통 같은 방어망을 치고 독이 바짝 오른 채 촉군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20여일 동안 밤낮 없이 이어진 그 처절하고도 잔혹한 공방전 속에서 촉군은 단 한 걸음도 성 안으로 발을 들여놓지 못했습니다. 천하의 지략가 공명에게 학소라는 존재는 앞길을 가로막는 거대한 절벽 그 자체였습니다. 이때 이 나라의 황제 조예는 진창의 위기를 구하고 촉군을 완전히 섬멸하기 위해 새로운 임무를 전면에 내세웠으니, 그가 바로 혼자서 10,000명을 상대할 수 있다는 가공할 무용의 소유자 맹장 왕상이었습니다. 왕상은 60근에 달하는 거대한 유성추를 자유자재로 휘두르며 전장에 나타났는데, 그 모습은 마치 전설 속의 악귀가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듯 기괴하고 이압적이었습니다. 그가 휘두르는 묵직한 쇳덩이 병기 앞에 촉의 장수들은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마른 잎사귀처럼 힘없이 쓰러져 갔습니다. 왕상은 지난날 하우무의 패배를 시원하게 서력하겠다며 천지를 진동시키는 목소리로 포효했고, 실제로 촉의 명장 사원과 공기를 단숨에 베어 넘기며 촉군 전체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 놓았습니다. 공명은 진창성의 견고한 수비와 왕상의 가공할 무력 사이에서 깊고도 깊은 고뇌의 늪에 빠졌습니다. 성은 함락되지 않고 적의 맹장은 아군 장수들의 목숨을 시시각각 위협하는 절체절명의 순간, 공명은 수레 위에서 흔들던 배구선을 멈추고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 몸을 맡긴 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촉한의 북벌은 시작부터 거대한 시련의 파도 앞에 위태롭게 놓여 있었습니다. 진창성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발이 묶인 제갈공명은 무리한 공성전이 아까운 군사들의 기운만 뺄 뿐임을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학소의 방어는 바늘 끝 하나 들어갈 틈조차 보이지 않았고, 왕상이 휘두르는 유성추는 여전히 촉의 전선을 서늘하게 위협하며 공포를 심어주고 있었지요. 하지만 공명은 난관 앞에서 물러서는 법을 배우지 않은 와룡이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 절망적인 위기를 승리의 기회로 바꾸는 자신만의 특유한 반격 카드를 조용히 꺼내 들었습니다. 공명은 군사들에게 명하여 낮에는 진창성을 계속 공격하는 척 위장하면서
밤에 짙은 어둠을 틈타 은밀하게 주력 군사를 성 밖으로 빼내었습니다. 이 나라의 핵심 병참 기지인 가정과 기산의 배후를 직접 노리는 대담하고도 허를 찌르는 우회 전술을 펼친 것이지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이 나라의 조진과 왕상은 공명이 쳐놓은 정교한 함정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왕상은 공명이 겁을 먹고 비겁하게 퇴각하는 줄로만 굳게 믿고 기세등등하게 촉군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압도적인 무력을 너무나 과신한 나머지 사방이 칼로 깎아지른 듯한 좁고 험한 골짜기로 깊숙이 들어가는 치명적인 위험을 간과하고 말았습니다. 공명은 바로 이 찰나의 순간만을 차갑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왕상의 군대가 험한 길목에 완전히 들어서자 미리 매복해 있던 위원이 벼락 같은 함성과 함께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위원의 서슬퍼런 외침이 골짜기 전체를 뒤흔드는 순간 촉군의 함성은 하늘을 찌르듯이 터져 나왔습니다. 왕상은 당황하여 급히 유성추를 휘둘러 보려 했으나 이미 기선을 완벽하게 제압당한 뒤였습니다. 위원의 날카로운 칼날이 차가운 허공을 가르자 이 나라가 그토록 자랑하던 맹장 왕상의 머리는 단칼에 땅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적의 무시무시한 선봉이 무너지자 공명은 즉시 말머리를 돌려 다시 한번 진창을 강력하게 압박했습니다. 비록 학소의 수비는 여전히 단단했으나 무적이라 믿었던 왕상의 허무한 전사는 이 나라 군대 전체에 거대한 공포의 씨앗을 깊숙이 심어주었습니다. 공명은 이 천금 같은 승기를 놓치지 않고 기산으로 나아가는 길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지난날의 패배와 진창에서의 지체라는 가슴 속의 한을 시원하게 씻어냈습니다. 차가운 지략은 뜨거운 무용을 이겼고 끝까지 기다리는 인내심은 앞뒤 가리지 않는 자만심을 꺾었습니다. 기산의 높은 봉우리 위로 다시 한번 촉한의 깃발이 승리의 기세를 머금고 드높이 휘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산의 험준한 산길을 타고 승전고가 드높이 울려 퍼지며 촉한의 기세가 중원을 뒤흔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연전연승의 기쁨에 젖어있던 제갈공명에게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슬프고도 참담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촉한의 미래를 든든하게 짊어질 가장 큰 대들 보이자 만인적 장비의 기계를 그대로 물려받았던 아들 장포가 전투 도중 말에서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친 끝에 끝내 숨을 거두었다는 비보였습니다. 장포는 관우의 아들 관은과 손을 잡고 작은 관우와 장비라 불리며 세간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으며 유비사후 촉의 군대를 이끌어갈 독보적인 핵심 인재 중의 인재였습니다. 공명은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는 순간 마치 자신의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처절한 통곡을 내질렀고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하늘이 정녕 이 촉한을 버리려 하시는 것인가? 나의 소중한 왼팔을 잃었다며 피를 토하듯 울부짖는 그의 비명은 단순히 용맹한 장수 한 명의 죽음을 슬퍼하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도원결의를 맺고 천하를 호령하던 윗세대의 영웅들이 모두 떠나간 자리에 그들의 뜻을 이어갈 후예들마저 하나둘씩 허망하게 사라져가는 시대적 상실감에 대한 사무친 절규였습니다. 공명은 장포의 죽음 이후 며칠 동안이나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한 채 깊은 슬픔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첫 세대 영웅들이 피와 땀으로 일구어 놓은 이 소중한 터전 위에서 다음 세대의 영웅들이 제대로 꽃을 피워보기도 전에 져버리는 가혹한 현실은 홀로 제국의 모든 짐을 짊어진 공명에게 감당하기 힘든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장포의 전사는 촉군 전체에 짙고 어두운 먹구름 같은 그림자를 드리웠으며 이 든든한 기둥 하나가 맥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공명은 자신의 남은 수명 또한 그리 길지 않음을 직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겨우 병석에서 일어나 떨리는 손으로 지도를 살피고 남겨진 장수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기듯 응시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멈추어 선다면 먼저 가신 주군과 장군들의 거룩한 희생은 모두 헛수고가 되고 만다는 그의 비장한 다짐은 차라리 서글프게까지 느껴졌습니다. 공명은 슬픔을 억누르고 다시 일어섰으나 그의 야윈 얼굴에는 씻을 수 없는 수척함과 고단함이 깊게 깃들었습니다.
무너져가는 제국의 거대한 기둥을 오직 자신의 굳건한 의지만으로 버티려 애쓰는 지략가의 뒷모습은 지는 노을보다 더 애처롭고도 장엄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이제 찬란했던 영웅들의 시대가 저물고 고독한 수호자만이 홀로 남겨진 쓸쓸하고도 적막한 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위나라의 명장 조진이 이끄는 대군이 공명의 신출귀몰한 지략 앞에 연전연패하며 무너지자 이나라 조정은 걷잡을 수 없는 거대한 혼란과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나라 황제 조예는 결국 신하들의 완강하고도 끈질긴 반대를 무릅쓰고 가슴 속에 숨겨두었던 최후의 승부수를 던지기로 결심합니다. 그것은 바로 공명이 가장 경계하며 유일하게 자신의 대적자로 인정한 천재 지략가 사마이를 다시 전장의 중심으로 불러들이는 것이었지요. 낙향하여 조용히 지내던 사마이는 그 시간 동안 결코 헛되이 세월을 보내지 않았으며 홀로 칼날을 갈고 천문의 기운을 읽으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예의 부름을 받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제갈량이 다시 세상에 나왔으니 이제 자신 외에는 그를 막아낼 자가 없다며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전장에 복귀했습니다. 사마이가 대도독의 인장을 손에 쥐고 다시 기산의 들판에 그 이용을 나타내자 공명의 진영에도 팽팽하다 못해 끊어질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공명은 흔들리던 배구선을 가볍게 멈추고는 숙적 중달이 다시 돌아왔으니 이제야말로 피할 수 없는 진정한 승부가 시작되겠다며 나직하고도 차분하게 읊조렸습니다. 두 천재 지략가의 재회는 피 튀기는 창검의 대결이기 이전에 소리 없이 상대를 압박하는 고도의 심리전과 마음의 전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사마이는 공명이 가진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인지 이미 날카롭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험준한 산길로 인해 늘 발목을 잡는 군량 보급의 어려움과 모든 일을 스스로 챙기는 공명 자신의 극심한 과로였습니다. 사마이는 무리하게 성문을 열고 나와 싸움을 거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벽을 굳게 지키며 공명이 지쳐 스스로 물러나기만을 기다리는 지독한 인내의 전술을 택했습니다. 반면 공명은 어떻게든 사마이를 성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온갖 유인책과 도발을 멈추지 않았지요. 구름 속을 나는 용과 땅을 지키는 호랑이, 와룡과 총우의 대결이 다시 기산의 붉은 들판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사마이의 얼음처럼 차가운 이성과 공명의 불꽃 같은 충심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이 숙명의 대결은 삼국지 후반부를 장식하는 가장 거대한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두 남자는 서로를 증오하고 경계하면서도 동시에 서로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존경하는 기묘한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장엄한 서사시의 피날레를 화려하게 장식할 최후의 지략 대결. 그 서막이 기산에 타오르는 노을 아래 다시 한번 올랐습니다. 기산의 험준한 산맥을 넘나드는 북벌의 여정에서 제갈공명을 가장 괴롭혔던 적은 미나라의 대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끝도 없이 길게 이어진 좁고 험한 보급로, 그리고 그 길을 따라 군량을 운반해야 하는 지독한 현실이었지요. 수만 명의 병사와 말들이 매일같이 먹어치우는 막대한 군량을 수송하는 일은 공명에게 늘 피를 말리는 고통이자 해결하기 힘든 난제였습니다. 소 한 마리가 끄는 수레조차 제대로 지나가기 힘든 깎아지른 듯한 잔도와 아찔한 절벽길은 촉군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영민한 숙적 사마이는 바로 촉군의 이러한 치명적인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촉의 군량이 바닥나기만을 느긋하게 기다리며 성문을 굳게 닫아걸고 오직 인내로 버티는 전술을 펼치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때 공명은 인간의 상상력을 아득히 뛰어넘는 지상천외한 발명품을 전장에 내놓으며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전설로 내려오는 신비로운 기계 장치, 나무로 만든 소와 말인 모구와 유마였습니다. 겉보기에는 기이한 형상을 한 목각 인형에 불과해 보였으나 그 속에는 정교한 톱니바퀴와 지렛대의 원리가 치밀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공명은 이 모구 유마를 이용해 그 험한 산길에서도 적은 힘으로 막대한 양의 군량을 막힘없이 운반하게 했습니다. 위나라 군사들은 아무런 생명력도 없는 나무 짐승들이 소리 없이 산길을 누비는 광경을 보고
귀신의 조화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마에 역시 이 기묘한 장치에 큰 호기심과 경계심을 느껴 촉군의 모구유마 몇 대를 탈취한 뒤 똑같이 복제하여 사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공명이 파놓은 거대하고 정교한 지략의 덫이었습니다. 공명은 모구유마의 입안에 보이지 않는 혀와 같은 비밀 장치를 숨겨두었던 것이지요. 위나라 군사들이 빼앗은 촉의 군량을 실어 달아날 때 미리 숨어있던 촉의 특공대들이 나타나 모구유마의 혀를 살짝 비틀었습니다. 그러자 부드럽게 움직이던 나무 소와 말들은 그 자리에서 뿌리를 내린 듯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는 위나라 군사들을 뒤로하고 공명의 복병들이 들이닥쳐 군량을 다시 되찾아왔습니다. 지략가는 과학적 지혜를 빌려 불가능해 보였던 보급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적장의 자만심을 교묘하게 이용해 허를 찔렀습니다. 모구유마의 전설은 단순한 도구의 발명이 아니라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결코 대업을 포기하지 않았던 와룡의 치열한 의지가 빚어낸 지략의 정수였습니다. 사마이의 지독하고 끈질긴 인내심을 한계까지 몰아붙인 제갈공명은 마침내 숙적을 영원히 매장할 거대한 함정을 설계합니다. 운명의 장소는 호로곡이라 불리는 좁고 깊은 골짜기, 바로 상방곡이었습니다. 공명은 그곳에 가짜 군량기지를 만들고 그 안에 마른 짚과 유황, 그리고 화약을 가득 채워 적을 유혹했습니다. 맹장위원은 패배하여 쫓기는 연기를 펼치며 사마이를 골짜기 깊숙한 곳으로 유인했습니다. 평소 신중하기 이를 데 없던 사마이였으나 촉군의 군량이 그곳에 집중되어 있다는 결정적인 첩보에 눈이 멀어 두 아들 사마사와 사마소를 데리고 지옥의 문턱을 제 발로 넘고 말았습니다. 사마의 부자가 골짜기 한가운데 당도한 순간 공명의 서늘한 신호와 함께 사방에서 횃불이 던져졌습니다. 순식간에 상방곡은 거대한 화염의 용이 꿈틀대는 뜨거운 불바다로 변해버렸습니다. 화약이 터지는 천둥 같은 굉음과 지독한 유황 냄새가 진동하는 가운데 퇴로마저 차단당한 사마이는 말에서 내려 두 아들을 껴안고 서럽게 통곡했습니다. 중원을 호령하던 총우의 기세는 불길 속에 처참하게 사그라지는 듯 보였고 언덕 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공명은 비로소 오랜 대업의 완성이 눈앞에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기적이자 비극인 운명의 장난이 일어났습니다. 마른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무겁게 몰려들더니 대지를 뒤흔드는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며칠째 지독한 가뭄이 이어지던 기산에 내린 이 야속한 폭우는 사마이를 태우려던 불길을 순식간에 잠재워 버렸습니다.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사마이는 혼비백산하여 골짜기를 빠져나갔고 이를 본 공명은 손에 쥔 배구선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길게 탄식했습니다. 잃은 사람이 꿈이나 이루는 것은 결국 하늘에 달렸다는 그의 처절한 외침은 천하를 울리는 회한의 눈물이 되었습니다. 북벌의 마지막 기회가 차가운 빗줄기와 함께 씻겨 내려가던 그날, 공명은 자신의 수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비장하게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상방곡에서의 안타까운 실패의 이후 제갈공명은 무리한 공격을 멈추고 오장원의 진을 친 채 길고 지루한 소모전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계절이 바뀌어 차가운 가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자 공명의 몸은 하루가 다르게 눈에 띄게 쇠약해져 갔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쌓인 수천 장의 공문을 하나하나 직접 살피고 말단 경사들의 식사량까지 일일이 걱정할 정도로 자신을 돌보지 않았지요. 제국을 지탱하려는 지략가의 육체는 이미 인간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훨씬 넘어서 있었습니다. 어느 깊은 밤, 공명은 장막 밖으로 나와 북두칠성을 바라보며 자신의 운명을 상징하는 별이 점점 흐릿해져 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수단으로 하늘의 명을 빌기 위해 칠성등의 의식을 올리기로 결심합니다. 정막이 감도는 막사한 공명은 바닥에 7개의 커다란 등불과 49개의 작은 등불을 정성껏 밝히고 간절한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한실의 부흥을 위해 평생을 바친 충신이
부디 7년의 수명을 더 허락받아 주군과의 대업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처절한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가장 중심이 되는 주등이 꺼지지 않는다면 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이 의식은 촉한의 모든 운명을 짊어진 자의 고독하고도 간절한 의식이었지요. 막사 밖에서는 사마이의 비열한 도발이 계속되었고 막사 안은 오직 기름 타는 냄새와 숨막히는 정적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의식의 마지막 날 밤이 찾아왔고 기적처럼 등불은 여전히 은은한 빛을 내며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이 나라 군대의 기습 소식을 전하기 위해 급히 뛰어들어온 위원에 거친 발길에 그만 가장 중요한 주등이 쓰러지며 허망하게 꺼지고 말았습니다. 곁을 지키던 강유가 분노하여 칼을 뽑아 들었으나 공명은 오히려 담담하고 평온한 표정으로 그를 만류했습니다. 삶과 죽음은 오직 천명에 달린 것이니 위원을 탓하지 말라는 그의 목소리에는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을 받아들이는 성자의 깊은 수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흔들리던 등불이 차가운 어둠 속으로 잠기던 그 순간 촉한의 마지막 희망도 함께 빛을 잃었습니다. 오장원의 시린 가을바람은 막사 틈새를 타고 스며들어 지략가의 야윈 어깨를 차갑게 감싸 안았고 공명은 이제 담담히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며 남겨진 이들에게 마지막 지혜를 전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건흥 12년 가을, 깊어가는 오장원의 밤하늘에 커다란 별 하나가 핏빛 줄기를 길게 그리며 촉의 진영을 향해 떨어졌습니다. 숙적 사마이는 멀리서 이를 지켜보며 공명이 마침내 죽었음을 확신했으나 정작 공명의 막사 안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제갈 공명은 마지막 남은 기력을 모두 모아 제자 강유를 불러 자신의 평생이 담긴 병법 서책을 전수하고 양이와 비에게는 군대를 안전하게 되돌릴 퇴각 수순을 상세히 일러주었습니다. 그는 숨이 넘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마이가 추격해올 것을 대비해 자신의 조각상을 만들라는 기상천외한 유언을 남기며 적의 심리까지 이용하는 지략을 멈추지 않았지요. 또한 그는 황제에게 올리는 마지막 상소문에 자신의 결백함을 남겼습니다. 내 집에는 뽕나무 800그루와 척박한 땅이 있어 자식들이 먹고 살 만하니 내가 죽은 뒤에 따로 재산을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그 한 문장은 평생을 권력의 중심에 서 있었으면서도 오직 나라만을 생각했던 그의 고결한 성품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선제와의 약속을 끝내 지키지 못하고 먼저 떠나야 하는 슬픔에 공명은 죽어서도 차마 눈을 감지 못할 것 같다며 깊은 회한에 잠겼습니다. 그는 유비현덕이 잠든 서쪽 하늘을 향해 마지막 절을 올린 뒤 54살의 일기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평생을 머리 숙여 몸을 바치고 죽은 뒤에야 멈추겠다는 그 장엄한 맹세대로 살아온 위대한 지략가의 마지막 퇴장이었습니다. 촉한의 모든 군사는 소리 죽여 오열했고 오장원의 산천초목조차 영웅의 죽음을 슬퍼하는 듯 흐느꼈습니다. 공명의 유해를 실은 수레가 조용히 한중으로 향할 때 사마이가 대군을 이끌고 맹렬히 추격해왔습니다. 하지만 촉군이 갑자기 깃발을 돌려 세우고 수레 위에 앉은 공명의 나무 조각상이 위험 있게 나타나자 사마이는 사색이 되어 혼비백산하며 달아났습니다. 살아있는 사마이가 죽은 제갈량에게 쫓겼다는 전설적인 일화는 이토록 처절하고도 장엄한 배경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지는 별의 눈물은 장강의 물결이 되어 영원히 흘렀고 와룡은 비록 중원 회복의 꿈을 완전히 이루지는 못했으나 그가 남긴 매운 얼과 충절은 수천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지지 않는 별로 남게 되었습니다. 오장원의 적막한 밤하늘을 가르며 떨어진 그 거대한 별은 숙적 사마이의 심장마저 거세게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사마이는 공명의 서거를 확신하면서도 끝내 성문을 열고 단숨에 달려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하늘의 기운마저 속이며 살아온 천재 지략가가 남긴 마지막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지독하고도 뿌리 깊은 의심 때문이었지요. 그의 의심은 공명이 생전에 보여주었던 신출귀몰한 지략만큼이나 깊고 견고했습니다. 하지만 촉의 진영에서 밥짓는 연기가 더 이상 오르지 않고 군사들이 소리 없이 물러나는 낌새가 보이자 그는 마침내 전군에 맹렬한 추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위나라의 대군이 누런 먼지를 자욱하게 일으키며 촉군의 뒤를 쫓아 좁은 골짜기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퇴각하던 촉의 후군이 지세 좋게 깃발을 돌려 세우고 장엄한 북소리를 울렸습니다. 그리고 울창한 숲 사이로 수레 위에 단정히 앉아 배구선을 천천히 흔들고 있는 제갈공명의 모습이 이풍당당하게 나타났습니다. 사마이는 그 서늘한 미소와 마주하는 순간 심장이 그대로 얼어붙는 듯한 극한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는 또다시 공명의 손바닥 안에서 속았다는 생각에 투구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수십리 길을 정신없이 달아났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을 때야 뒤로소 부하들에게 자신의 머리가 아직 목 위에 붙어 있는지를 다급하게 물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사마이가 보고 혼비백산했던 것은 공명의 유언에 따라 정교하게 제작된 나무 조각상이었습니다. 죽어서도 적장의 심리를 완벽하게 꿰뚫어 보고 자신의 군대를 무사히 퇴각시킨 공명의 마지막 지략이자 선물이었던 것이지요. 훗날 세상 사람들은 죽은 제갈량이 산 사마이를 쫓아냈다며 그의 신묘함을 칭송했습니다. 사마이는 나중에야 조각상에 속은 것을 알고 허탈하게 웃음을 터뜨렸으나 공명이라는 거대한 산이 영원히 사라졌음을 직감하며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묘한 허탈감에 젖어들었습니다. 영웅은 비록 떠났지만 그가 남긴 그림자는 중원의 대지를 여전히 압도하고 있었으며 공명의 마지막 지략은 자신의 장졸들이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길을 열어준 자애로운 스승의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위대한 지략가 제갈공명의 유해를 실은 운구 행렬이 성도에 당도하던 날, 촉한의 하늘은 온통 비탄의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백성들은 흰 소복을 입고 길가에 엎드려 목을 놓아 통곡했고 어린 황제 유서는 성문 밖까지 직접 나와 관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사실상의 아비 역할을 하며 위태로운 제국을 홀로 지탱해온 거대한 거목이 쓰러졌음을 만백성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던 것이지요. 공명은 자신의 유언대로 정군산 기슭에 아주 소박하게 묻혔습니다. 무덤은 작게 만들고 평상복을 입혀 장사 지내라는 그의 마지막 당부는 죽어서도 검소함을 잃지 않았던 그의 고결하고도 맑은 성품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이 공명의 빈자리를 채워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한 남자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공명의 유일한 후계자이자 기리나로 불리던 강유였습니다. 강유는 스승이 남긴 병법서와 마지막 군령을 가슴 깊이 품고 밤마다 북쪽 하늘을 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게 남기신 이 무거운 짐을 과연 제가 감당할 수 있겠냐는 그의 간절한 자문은 촉한의 자존심이자 중원 회복이라는 불가능해 보이는 꿈에 대한 결연한 응답이기도 했습니다. 강유는 공명의 사후 촉한 내부에 불어닥친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며 군사권을 차근차근 정비해 나갔습니다. 비록 조정 내부에서는 전쟁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고 한관황후와 같은 간신 무리들이 득세하기 시작했지만 강유는 결코 굴하지 않았습니다. 스승의 뜻을 잊지 않는다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는 그의 결연한 다짐 속에 그의 눈빛은 더욱 깊고 서늘해졌습니다. 스승의 그림자를 쫓아 다시 기산을 향해 나아가는 그의 발걸음은 비록 고독했으나 무엇보다 장엄하고 당당했습니다. 역사는 이제 위대한 와룡의 시대에서 기리나의 시대로 넘어가며 지지 않는 불꽃처럼 타오를 강유의 9번에 걸친 북벌이라는 처절하고도 장대한 대장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오장원의 바람은 멎었으나 그 바람을 타고 전해지는 강유의 결의는 이제 새로운 전설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오장원의 별이 지고 난 뒤 촉하는 장환과 비이라는 어진 재상들이 차례로 승상의 뒤를 이어받아 나라의 내실을 기하며 험난한 세월을 버텨냈습니다. 그렇게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르는 동안 기리나 강유는 스승 제갈공명이 남긴 유지를 가슴 깊이 품고 다시 북진할 때를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지요. 하지만 위나라의 신장부인 낙양에서는 또 다른 거대한 권력의 소용돌이가 무섭게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조조가 세운 위나라는 이제 황제의 권위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공신 가문인 사마씨와
황실 인척인 조상 사이의 팽팽한 대결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사마이는 조상의 서슬퍼런 견제와 의심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관직에서 물러나 몸을 최대한 낮췄습니다. 그는 지독한 노안에 걸린 척 연기하며 적을 방심하게 만들었지요. 음식을 입가로 줄줄 흘리고 말조차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사마이의 노망난 모습에 조상은 이제 늙은 호랑이는 이빨이 빠졌다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마이가 평생을 갈고 닦은 인내의 마지막 수순이었습니다. 서기 249년 황제 조방이 조상과 함께 조조의 무덤인 고평릉으로 참참대를 떠난 틈을 타 죽은 듯 엎드려 있던 사마이가 번개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숨겨두었던 사병들을 신속하게 소집하여 낙양의 궁궐을 단숨에 장악해버렸습니다. 성문은 굳게 닫혔고 사마이의 서늘한 명령이 도성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역적 조상의 무리를 치고 황실의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그의 선포는 곧 위나라의 주인이 바뀌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고평릉에서 이 소식을 들은 조상은 뒤늦게 군사를 돌리려 했으나 이미 대세는 완전히 기운 뒤였습니다. 사마이는 목숨을 보장하겠다는 거짓 약속으로 조상을 항복시킨 뒤 잔인하게 그의 삼족을 멸하는 숙청을 감행했습니다. 낙양의 저작거리는 조씨 가문의 핏물로 붉게 물들었고 이 고평릉의 변을 통해 사마이는 명실상부한 모든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선 사마이의 차가운 눈동자는 이제 서쪽의 강요를 응시하며 진나라라는 새로운 제국의 서막을 소리 없이 열고 있었습니다. 사마이가 중원의 권력을 손에 쥐고 이 나라 내부를 정비하는 동안 강유는 스승의 유지를 받들어 제1차 국벌의 기치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는 서량의 강족과 손을 잡고 이 나라의 서부 전선을 거세고 끈질기게 압박했지요. 하지만 위나라에도 사마이의 뒤를 잇는 명장곽회와 진태가 철벽처럼 버티고 서서 촉군의 진격을 가로막았습니다. 강유는 철롱산이라는 험준한 산악지대에 진을 치고 적과 맞섰으나 곽회의 치밀한 포위망에 갇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위나라 군대는 철롱산으로 통하는 모든 물줄기를 완전히 차단해버렸습니다. 타오르는 뙤약볕 아래 촉한의 병사들은 타는 듯한 갈증으로 하나둘 쓰러져 갔고 말들은 입가에 거품을 물고 주저앉았습니다. 강유는 자신의 운명이 허무하게 여기서 다하는 것인지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습니다. 이때 강유는 과거 제갈공명이 남방에서 독천을 다스렸던 놀라운 지혜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산 정상의 메마른 바위를 향해 간절히 기도를 올린 뒤 자신의 보검으로 바위를 힘껏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기적처럼 갈라진 바위 틈에서 맑은 샘물이 콸콸 솟아나 촉군에 타는 목마름을 시원하게 씻어주었지요. 이 믿기지 않는 소식에 촉군의 사기는 다시금 불꽃처럼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포위망을 뚫고 탈출하던 중 이 나라의 장수 곽회가 직접 화살을 쏘며 강유의 뒤를 맹렬히 추격해왔습니다. 활도 화살도 없는 절박한 상태에서 강유는 등 뒤로 날아오는 화살 소리를 듣고 전설적인 무예를 발휘하여 날아오는 화살을 맨손으로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그 화살을 그대로 되돌려 쏘아 추격하던 곽회의 이마를 정확히 꿰뚫어 버렸습니다. 적장의 전사와 함께 이 나라 군대는 콘비백산하여 뿔뿔이 흩어졌고 강유는 사지를 탈출하여 무사히 한중으로 귀환했습니다. 철롱산의 기적은 강유가 단순히 공명의 지략만을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 유비의 덕과 조은의 무용까지 겸비한 촉한의 마지막 희망임을 천하에 다시 한번 알린 사건이었습니다. 비록 적들은 구름처럼 몰려들었으나 기리나의 창끝은 여전히 꺾이지 않은 채 다음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갈공명이 오장원에 실인 찬바람 속에 눈을 감은 후 촉한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가졌던 모든 무게는 이제 오직 한 사람, 기리나 강유의 어깨에 고스란히 지워졌습니다. 강유는 스승이 남긴 낡고 바랜 출사표를 소중히 품에 안은 채 이미 서서히 기울어가던 제국의 운명을 어떻게든 돌려놓기 위해 다시금 북쪽 기산을 향해 날카로운 창끝을 겨누었습니다. 후세의 역사는 이를 일컬어 9번에 걸친 처절한 북벌, 즉 구벌중원이라 기록하고 있지요. 사실
이 전쟁은 객관적인 전력상 승산이 있어서 행한 싸움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나라의 정통성을 끝까지 수호하겠다는 촉한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으며 스승과 맺었던 눈물겨운 약속을 지키려는 어느 충신의 고독하고도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강유가 이끄는 촉군의 함성은 기산의 험준한 골짜기를 굽이치며 울려 퍼졌으나 야속하게도 세월은 더 이상 촉한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유비와 조은 같은 불세출의 영웅들이 호령하며 누볐던 그 눈부신 전장에는 이제 어느덧 머리에 하얀 서리가 내려앉은 백발성성한 노병들과 실전 경험이 턱없이 부족한 어린 병사들이 그 자리를 대신 채우고 있었습니다. 반면 숙적 위나라에는 사마이의 뒤를 이은 사마사와 사마소 형제가 이전보다 더욱 치밀하고 견고한 방어망을 치고 강유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강유는 타고난 지략과 용맹으로 때때로 적들을 곤경에 빠뜨리며 승전보를 울리기도 했지만 중원 전체가 가진 압도적인 국력을 홀로 당해내기에는 분명한 역부족이었습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시선이었습니다. 성도의 조정에서는 이제 전쟁을 멈추고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평화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하늘의 운수가 닿았거늘 어찌하여 헛되이 젊은 피를 흘리느냐는 동료 신하들의 차가운 냉소는 전장의 적군이 휘두르는 칼날보다 강유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찔렀습니다. 하지만 강유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만약 발걸음을 멈춘다면 한나라의 대업은 영원히 역사 속의 먼지로 사라질 것이라는 그의 외침은 광야의 독백처럼 고독했습니다. 보급로가 끊기고 쏟아지는 폭우 속에 병사들이 지쳐 쓰러져가도 강유의 창 끝은 여전히 장안의 하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멸망을 직감하면서도 대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남김없이 불태우는 어느 영웅의 고독한 초상이었으며 그가 매일같이 흘린 뜨거운 땀방울은 촉한의 마지막 남은 국군을 간신히 지탱하는 유일한 양분이 되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유가 전선에서 피와 눈물을 흘리며 고군분투하는 동안 이 나라에서는 사마시 가문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새로운 세대의 천재들이 역사의 전면에 화려하게 등장했습니다. 바로 등해와 종회라는 인물들이었지요. 등해는 평소 말을 더듬는 습관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숱한 비웃음을 사기도 했으나 지형을 읽는 탁월한 눈과 병법을 실제 전장에 적용하는 실행력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신출귀몰한 인재였습니다. 그는 위나라 서부의 험난하고 복잡한 지형을 마치 자신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훤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강유가 지나갈 길목마다 소리 소문 없이 매복을 설치해 촉군의 숨통을 시시각각 조여왔지요. 또 다른 인물인 종회는 영문가 출신의 천재적인 수재로 지략이 어찌나 뛰어났던지 사마소의 장량이라 불릴 정도로 영민하고 영악했습니다. 그는 생전 제갈공명이 남겼던 병법을 철저히 분석하고 파고들어 강유가 다음에 내디딜 수순을 미리 읽어내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이제 전장에는 노련했던 영웅들이 사라지고 그 빈자리를 대신해 등장한 이 젊고 날카로운 천재들이 촉한을 무너뜨릴 가장 치명적인 비수가 되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등에는 후방에서 농사를 적극 장려해 군량을 넉넉히 비축했고 종회는 성도를 단숨에 함락시킬 치밀한 정벌 계획을 세우며 포위망을 좁혀갔습니다. 강유는 이들의 등장을 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고독을 더욱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위나라에는 저토록 재기발랄한 인재들이 구름처럼 모여드는데 어찌하여 우리 촉한의 인재들은 이토록 다 말라버렸느냐는 그의 탄식은 제국의 몰락을 예견하는 서글픈 전조였습니다. 등해의 견고한 방어벽과 종회의 날카로운 공격 사이에서 강유가 이끌던 북벌의 기세는 점차 활력을 잃고 방어적인 전투로 변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로운 세대의 등장은 결코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역사의 흐름이었습니다. 위나라에 떠오르는 태양들은 촉한의 저무는 노을을 비웃으며 장강의 물줄기를 가로질러 오고 있었고 전장의 차가운 공기는 촉한의 종말이 결코 멀지 않았음을 시린 바람에 실어 전해오고 있었습니다.
길이나 강유가 머나먼 전선에서 차가운 칼바람을 맞으며 제국을 지키기 위해 피를 흘리는 동안 촉한의 심장부인 성도는 안타깝게도 내부로부터 서서히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유비 현덕의 아들 유선은 아버지가 보여주었던 그 영명함과 기계를 이어받지 못한 채 어느덧 환관 황후의 달콤한 가모니설에 눈과 귀가 완전히 가려져 버렸습니다. 황후는 황제의 가장 가까운 곁에서 아첨을 일삼으며 정사를 어지럽혔고 오직 자신에게 아부하고 머리를 조아리는 자들만을 요직에 앉혀 조정을 사리사욕의 장으로 전락시켰습니다. 과거 제갈 공명이 엄격하게 세웠던 공명정대한 법도와 인의의 기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그 빈자리에는 뇌물과 이권 다툼만이 성도의 궁궐을 가득 메웠습니다. 전선의 장수들이 군량이 부족해 병사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절박한 상소문을 수없이 올렸지만 그 모든 외침은 황후의 손에서 멈춰섰습니다. 황후는 도리어 강유가 자신의 공을 탐하여 무리하게 전쟁을 일으킨다며 유선을 부추겼고 어리석은 유선은 전황을 살피기는커녕 황후가 준비한 술과 유흥의 늪에 빠져 지냈습니다. 강유가 적의 대공세를 막기 위해 간절히 지원을 요청할 때마다 성도에서는 도리어 강유를 의심하고 회군을 명령하는 비극적인 조칙이 내려왔습니다. 강유는 피눈물을 머금고 칼을 거둬야 했으며 제국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는 외부가 아닌 바로 내부의 배신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성도의 백성들은 승상이 살아계셨다면 어찌 이런 참담한 일이 벌어졌겠느냐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충신들은 귀양을 가거나 침묵을 강요받았고 오직 간신들의 비열한 웃음소리만이 궁궐의 담장을 넘었습니다. 나라가 망할 징조는 강력한 적의 침공이 아니라 내부의 의기가 사라지는 데서 시작된다는 그 아픈 진리가 촉한에서 처절하게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황후의 전횡은 제국을 지탱하던 마지막 대들보를 갉아먹었고 유비가 꿈꾸었던 원대한 이상은 권력의 위선 아래에서 초라하게 바스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서기 263년 마침내 위나라의 대규모 정벌군이 세 갈래로 나뉘어 촉한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강유는 요충지인 검각을 굳게 지키며 종위의 대군을 철벽처럼 막아냈지요. 검각은 그 지형이 워낙 험해 한 사람이 지키면 만 사람도 넘지 못한다는 천예의 요새였고 종회는 강유의 철저한 수비에 가로막혀 진격하지 못한 채 군량이 바닥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모든 위나라 장수들이 전쟁을 포기하고 퇴각해야 한다고 말할 때 등에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기상천외하고도 위험한 도박을 감행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도저히 다닐 수 없다고 알려진 은평의 험산을 넘어 성도의 배후를 기습하는 것이었습니다. 700리에 달하는 은평의 길은 길조차 없는 원시림과 깎아지른 듯한 절벽뿐이었습니다. 등에는 군사들을 이끌고 가시덩굴을 헤치며 나아갔고 절벽에 가로막히면 터료를 몸에 두르고 스스로 벼랑 아래로 굴러내려가며 길을 뚫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거는 자에게 하늘이 길을 열어줄 것이라는 그의 광기 어린 투혼에 병사들은 감복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험로를 개척했습니다. 며칠 동안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며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을 통과한 위군이 마침내 평원인 강유에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곳을 지키던 장수들은 하늘에서 병사들이 떨어지는 듯한 광경에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등예의 도박은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촉한의 가장 단단한 앞문인 검각을 우회하여 아무런 방비도 없는 뒷문을 완전히 열어젖힌 것이지요. 성도는 이제 극심한 위기에 빠졌고 유선의 조정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등예의 은평행군은 삼국지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처절한 군사적 모험이었으며 이는 43년간 이어진 촉한 왕조의 운명을 결정짓는 치명적인 일격이 되었습니다. 역사의 물결은 등예의 도박이라는 거친 파도를 타고 촉한의 종말을 향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등예가 이끄는 이 나라의 정벌군이 성도의 바로 코앞인 강유에 당도했다는 전갈이 전해지자 촉한의 조정은 마치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도 맞은 듯한 거대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성도를 지킬 수 있는 정예의 병력은 모두 강유와 함께 검각의 험준한 산세에 기대어 종회의 대군을
필사적으로 막아내고 있었기에 도성 안에는 기력이 쇠한 노약자와 아직 솜털이 가시지 않은 어린 병사들 뿐이었습니다. 이때 황제 유서는 마지막 남은 희망으로 제갈공명의 아들 제갈첨을 다급히 부릅니다. 제갈첨은 평생 와룡의 아들이라는 거대하고도 무거운 이름의 그림자 아래 살아왔으나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자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갑옷을 입고 아들 제갈상과 함께 면죽관으로 향했습니다. 면죽관은 성도를 지켜낼 수 있는 마지막 빗장이자 촉한의 자존심이 걸린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제갈첨은 이곳에서 등예의 대군을 마주하며 일찍이 자신의 아버지 공명이 그러했듯 끝까지 굴복하지 않는 선비의 고결한 기계를 보여주었습니다. 등예는 제갈첨의 재능을 높이 사서 만약 항복한다면 낭야왕으로 봉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담은 편지를 보냈으나 제갈첨은 그 편지를 읽어보지도 않고 찢어버리며 사자의 목을 대어 단호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는 선제를 위해 평생을 바쳤거늘 어찌 역적에게 무릎을 꿇어 가문의 이름을 더럽히겠느냐는 그의 사자오는 이미 패배주의에 젖어 있던 축한 병사들의 가슴에 마지막 불꽃을 지폈습니다. 전투는 그야말로 처절하고도 잔혹했습니다. 등예의 정예의 기병들이 면죽관을 겹겹이 포위하고 몰아쳤고 제갈첨은 온몸에 부상을 입으면서도 직접 칼을 휘두르며 적진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중과부적의 형세 속에 제갈첨은 결국 온몸에 화살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그는 피를 토하며 선제와 아버지를 뵐 낯이 없다는 비장한 말을 남기고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는 것을 지켜본 아들 제갈상 역시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며 적진 한가운데로 홀로 뛰어들어 장렬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3대에 걸친 제갈 가문의 고귀한 충절이 면죽관의 붉은 흙 위에 희꽃으로 피어난 순간이었습니다. 와룡의 마지막 불꽃은 이토록 비장하고도 찬란하게 사그라졌으며 이제 성도로 가는 길에는 더 이상 축한을 지켜줄 방패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면죽관이 허망하게 무너지고 제갈첨 부자가 장렬히 전사했다는 소식이 성도에 전해지자 도성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황급히 짐을 싸서 깊은 산속으로 달아났고 관리들은 적에게 항복하느냐 혹은 멀리 도망치느냐를 두고 비겁하고도 치졸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황제 유선의 곁에는 여전히 간신 황후가 도사리고 있었고 그는 점괘를 들먹이며 유선의 겁약한 마음을 흔들어 항복을 종용했습니다. 이때 유비의 다섯째 아들인 북지왕 유심이 황제 유선 앞에 엎드려 눈물로 울부짖었습니다. 선제께서 돗자리를 짜던 시절부터 온갖 고초를 겪으며 일구신 이 나라를 어찌 싸워보지도 않고 역적에게 바치려 하느냐며 종묘에서 함께 죽을지언정 항복만은 결코 아니 된다고 절규했습니다. 그러나 겁약한 유선은 끝내 아들의 뜨거운 충언을 뿌리치고 비겁한 항복을 결심했습니다. 유심은 통곡하며 유비의 사당으로 달려가 선조들에게 사죄한 뒤 자신의 사랑하는 처자식을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촉한 황실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서기 263년 겨울 촉한의 황제 유선은 스스로를 밧줄로 결박하고 관을 뒤에 세운 채 성문 밖으로 나가 등예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비가 제갈 공명과 함께 꿈꾸었던 천하삼분의 거대한 야망이 그 아들의 비굴한 항복과 함께 43년 만에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등예는 승리자로서 위풍당당하게 성도에 입성하여 민심을 다독였으나 촉한의 백성들은 술이 죽여 오열할 뿐이었습니다. 유비가 백성들을 위해 흘렸던 따뜻한 눈물, 조은이 아기 유선을 구하기 위해 장판팔을 누렸던 투혼, 그리고 공명이 오장원에서 써내려갔던 출사표의 절절한 문장들이 모두 한 줌의 재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성도의 종묘는 굳게 닫혔고 촉한의 사직은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유선은 안락공이라는 초라한 자코를 받고 낙양으로 압송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 시대의 위대한 제국이 내부의 부패와 군주의 겁약함으로 인해 이토록 허무하게 종말을 고한 사실은 후세의 지도자들에게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뼈저린 교훈으로 남겼습니다.
검각의 험준한 산세에 기대어 종회의 대군을 철벽처럼 막아내며 촉한의 마지막 기계를 떨치던 강유에게 어느 날 성도에서 급히 달려온 밀사가 당도했습니다. 밀사가 떨리는 손으로 내민 것은 승전의 소식이나 지원군이 아니라 황제 유선이 이미 적에게 항복했으니 모든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비통한 칙서였지요. 강유는 그 칙서를 읽어 내려가다 말고 하늘을 우러러 포효하며 자신의 보검을 곁에 있던 차가운 바위에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비록 우리는 이곳에서 죽기로 싸워 한 치의 땅도 내어주지 않았으나 주군께서 먼저 무릎을 꿇으셨으니 이 어찌 하늘의 뜻이 아니냐며 통곡하는 강유의 곁에서 초계 장졸들 또한 원통함에 가슴을 치며 자신들의 칼과 창을 바위에 내리쳐 부러뜨렸습니다. 하지만 강유는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도 끝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찍이 스승 제갈공명이 남겼던 마지막 가르침, 즉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아야 한다는 지혜를 떠올리며 새로운 계책을 짜냈습니다. 강유는 흐르는 눈물을 닦고 적장 종회에게 거짓으로 항복하는 대담한 길을 택했습니다. 종회는 평소 강유의 뛰어난 재능을 흠모해왔기에 그를 극진히 대접하며 형제의 의를 맺기까지 했지요. 강유는 종회의 가슴 속에 숨겨진 거대한 야심의 불꽃을 보았습니다. 종회가 등에의 공을 시기하고 있음을 간파한 강유는 그 틈을 타서 치밀한 이간계를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장군같이 뛰어난 재능을 가진 분이 어찌 사마씨의 일개 신하로 남으려 하느냐며 등해를 제거하고 스스로 자립한다면 천하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종회의 욕망을 부추겼습니다. 강유의 진짜 목표는 이 나라 내부를 혼란에 빠뜨린 뒤 종회를 제거하고 유선을 다시 복위시켜 촉한을 부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유선에게 몰래 편지를 보내 며칠만 더 참고 기다려달라고 반드시 사직을 다시 세우겠다는 눈물 어린 다짐을 전했습니다. 죽어가는 제국의 마지막 숨결을 붙잡고 강유는 적진 한가운데서 홀로 가장 위험하고도 위대한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검각에서 울려 퍼졌던 통곡은 이제 소리 없는 반격의 서곡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기리나의 마지막 지략은 제국의 마지막 심장박동이 되어 뛰고 있었습니다. 한편 낙양으로 압송된 유선은 그곳에서도 군주로서의 기계를 모두 잃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사마소가 유선을 연회에 초대해 일부러 총나라의 음악을 연주하게 하자 곁에 있던 예촉의 신하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며 고향을 그리워했으나 유선만은 홀로 웃으며 연회를 즐겼지요. 사마소가 의아해하며 총나라가 그립지 않으냐고 묻자 유선은 여기가 이토록 즐거우니 총나라 생각은 전혀 나지 않는다는 망언을 내뱉었습니다. 즐거움에 빠져 촉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 말은 나라를 잃은 군주의 처참한 몰락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서기 264년 정월 강유가 설계한 대로 성도는 거대한 음모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었습니다. 종회는 강유의 부추김에 완전히 넘어가 등해를 반역자로 몰아 제거했고 마침내 이 나라의 반기를 들어 스스로 자립을 선포했습니다. 강유는 종회의 손을 빌려 이 나라의 명장들을 모두 숙청하고 촉한의 부흥을 꾀하려 했으나 역사의 천우는 끝내 그의 간절한 바람을 돕지 않았습니다. 종회의 갑작스러운 반란에 동조하지 않았던 이 나라의 장수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났고 성도는 순식간에 피비린내 나는 참혹한 시가전의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강유는 갑자기 발병한 심장병의 극심한 통증 속에서도 칼을 들고 수십 명의 적을 베어 넘기는 괴력을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물밀듯이 밀려오는 이 나라의 대군을 보며 그는 자신의 계책이 끝내 실패했음을 직감했습니다. 자신의 계책이 성사되지 못함은 진실로 하늘의 뜻이라는 마지막 탄식을 남기고 강유는 스스로 목청을 베어 자결했습니다. 그의 나이 62, 스승 제갈공명을 만난 이후 오직 촉한의 부흥만을 위해 달려온 30여 년의 세월이 이토록 장렬하게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사후 적군이 강유의 배를 갈랐을 때 그의 쓸개는 주먹만큼이나 커져 있었다고 전해지니 이는 그의 용기와 결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강유의 죽음과 함께 촉한의 부활을 향한 마지막 불꽃은 꺼졌습니다. 하지만 훗날 발굴된 강유의 편지는
그가 단순히 개인의 권력을 탐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군과 나라를 위해 죽음의 구렁텅이로 걸어 들어갔음을 증명해 주었지요. 강유는 촉한의 마지막 충신이자 제갈공명이 남긴 매운얼의 가장 충실한 수호자였습니다. 비록 나라는 망하고 영웅은 쓰러졌으나 불가능을 알면서도 끝까지 대의를 위해 자신을 태웠던 강유의 정신은 촉한의 영원한 불꽃이 되어 역사의 어둠을 비추고 있습니다. 영웅들의 시대는 이렇게 저물어 갔지만 그들이 남긴 충의와 지략의 향기는 사라진 왕조의 이름보다 더 오래도록 사람들의 가슴 속에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기리나의 창끝은 꺾였으나 그가 남긴 뜨거운 의지는 장강의 물결 위에 실려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서기 265년 위나라의 모든 실권을 쥐고 흔들던 사마소가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 사마염이 마침내 진왕의 자리를 계승하게 됩니다. 이때 낙양의 하늘에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서광과 함께 한 왕조가 처참하게 저물어감을 알리는 슬픈 조종이 울려 퍼졌지요. 사마염은 할아버지 사마이와 아버지 사마소가 대를 이어가며 닦아놓은 견고한 권력의 토대 위에 당당히 서서 이제 신하라는 마지막 껍질을 과감히 벗어던지기로 결심합니다. 그것은 정확히 45년 전 조비가 한나라의 헌재를 겁박하여 황제 자리를 빼앗았던 비정한 역사의 반복이기도 했습니다. 조상이 남의 나라를 빼앗으니 그 후손들 또한 똑같이 당하게 되는 인과응보의 굴레였던 셈입니다. 위나라의 마지막 황제 조아는 사마씨 가문의 서슬 퍼런 위세 앞에 숨조차 크게 내쉬지 못하는 처량한 처지였습니다. 사마염의 신복들은 무장을 한 채 궁궐로 몰려가 과거 조비가 했던 방식 그대로 조안에게 선양을 강요했습니다. 천우는 이미 조씨를 떠나 사마씨에게 머물고 있으니 순순히 대통을 넘기라는 압박 앞에 조안은 눈물로 옥새와 인장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지요. 낙양에 세워진 수선대에 의해서 사마염이 황제의 면류관을 쓰고 진나라의 건국을 천하에 선포하던 날, 이를 지켜보던 노신들은 역사의 비정함을 탄식하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조비가 세웠던 위나라는 이토록 허망하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사마염은 진나라의 초대 황제인 무제로 즉위하여 권력을 공고히 했으나 찬탈로 세워진 왕조의 화려함 뒤에는 도덕과 충의가 사라진 자리에 들어앉은 탐욕과 의심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조씨 가문은 궁궐에서 쫓겨나 초라한 여생을 보내게 되었고 중원의 주인은 이제 공식적으로 사마씨로 바뀌었습니다. 역사는 이제 북쪽의 강력한 진나라와 남쪽의 오나라, 두 축의 마지막 대결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위나라와 총나라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진나라가 중원의 주인이 되었을 때 남방의 오나라는 폭군 손호의 실정으로 인해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혼란스러운 시대의 끝자락에서도 두 나라의 국경인 형주 땅에는 역사가 영원히 기억할 만한 아주 고결하고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지요. 바로 진나라의 명장 양호와 오나라의 명장 육항이 보여준 기적같은 우정이었습니다. 육항은 과거 적벽대전의 영웅이었던 육순의 아들로 오나라를 지탱하는 마지막 대들보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비록 서로의 심장을 겨눠야 하는 적국으로 마주보고 있었으나 서로의 인품과 재능을 누구보다 깊이 존중했습니다. 양호는 무력으로 오나라를 압박하는 대신 인덕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정책을 폈습니다. 사냥 중에 오나라 땅으로 넘어간 짐승을 정중히 돌려보내고 포로로 잡힌 병사들을 극진히 대접하여 고향으로 돌려보냈지요. 육항 또한 양호의 이러한 고결한 태도에 경의를 표하며 국경에는 팽팽한 긴장감 대신 묘한 평화와 상호 존중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육항이 깊은 병석에 눕게 되자 양호는 정성껏 달인 약을 사절을 통해 보냈습니다. 오나라 부하들은 적의 독약일지 모른다며 극구 말렸으나 육항은 양호 같은 장부가 어찌 비열한 짓을 하겠느냐며 웃으며 그 약을 마시고 병을 회복했습니다. 적국의 장수들끼리 주고받은 이 고결한 신뢰는 양육지교라 불리며 난세의 마지막 미담이 되었습니다. 육항은 죽기 전까지도 양호의 인덕이 깊으니 결코 먼저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손호에게 간곡히 충원했으나 눈먼 폭군은 이를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육항이 세상을 떠나자 오나라의 마지막 방패는 사라졌고 양호 역시 죽음을 앞두고 사마염에게 정벌의 전략을 남기며 아끼던 적수 육항의 부재를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영웅들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비정한 정략뿐이었으나 두 명장이 보여준 인간적 유대는 살벌한 전쟁터에서도 변치 않는 기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마지막 등불이었습니다. 서기 280년 길고 긴 삼국의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진나라 황제 사마염은 마침내 오나라 정벌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사마염은 무려 20만 명에 달하는 대군을 소집하여 장강의 물길과 육로를 동시에 공략하도록 명령했지요. 특히 거대한 전선들을 앞세워 물살을 가르며 진격하는 왕준의 수군은 오나라의 마지막 숨통을 조여오는 가장 날카로운 비수와 같았습니다. 오나라의 폭군 손호는 다가오는 진나라의 대군을 보며 장강의 험난한 물길만을 맹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적선의 침입을 막기 위해 강바닥에 거대하고 묵직한 쇠사슬을 겹겹이 가로질러 설치하는 최후의 방어선을 구축했지요. 하지만 지략가 왕준은 이 철옹성 같은 방어막을 허무하게 무너뜨릴 지상천외한 방법을 이미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왕준은 거대한 뗏목 수백 개를 만들어 그 위에 기름을 듬뿍 먹인 칩과 유황을 가득 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들에 불을 붙여 장강의 물결에 따라 오나라의 방어선을 향해 떠내려 보냈지요. 무시무시한 화염을 내뿜으며 다가온 뗏목들은 강물을 가로막고 있던 차가운 쇠사슬을 순식간에 녹여버렸고 오나라가 그토록 자랑하던 수중 방어선은 허망하게 불타 사라졌습니다. 장강의 고요를 깨뜨리며 쇠사슬이 끊어지는 소리는 곧 오나라 왕조가 무너지는 비참한 비명이었습니다. 진나라의 함대들이 불타는 쇠사슬의 파편을 넘어 건업으로 거침없이 진격하자 전의를 상실한 오나라 장수들은 하나둘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했습니다. 마침내 손호는 과거 촉한의 유선이 그러했듯 스스로를 결박하고 성문을 열어 진나라 대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권이 호령하고 육손이 지켰던 강동의 웅대한 제국 오나라는 이렇게 건국 52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왕준의 깃발이 건업의 높은 성벽 위에서 승리를 자축하며 펄럭일 때 10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삼국의 처절한 대혼란은 드디어 그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장강의 물결은 수많은 영웅의 피와 눈물을 씻고 변함없이 유유히 흘러갔으나 천하를 다투던 세 개의 숫발은 이제 진나라라는 하나의 거대한 가마솥 아래로 완전히 합쳐지게 되었습니다. 오나라의 멸망과 함께 중원은 다시 진나라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묶였습니다. 조조와 유비 그리고 손권이라는 세 명의 거인이 뿌린 대업의 씨앗들은 저마다의 땅에서 화려한 꽃을 피웠으나 결국 그 열매를 모두 거둔 것은 기나긴 세월을 인내하며 기다려온 사마씨 가문이었습니다. 낙양의 화려한 궁궐에서 승리를 자축하는 성대한 연회가 열렸을 때 정작 삼국지를 수놓았던 찬란한 영웅들은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비의 아들 유선과 조조의 후손 조한 그리고 손권의 후손인 손호가 한자리에 모여 앉아 서로를 응시하는 모습은 역사가 부리는 기묘하고도 비정한 아이러니였습니다. 천하의 대세는 합치면 반드시 나누어지고 나누어지면 반드시 다시 합쳐진다는 거스를 수 없는 진리는 이토록 처절하고도 명확하게 증명되었습니다. 100년의 세월 동안 대지를 누렸던 수많은 영웅은 모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고 그들이 전장에 뿌렸던 뜨거운 피와 땀은 장강의 물줄기에 씻겨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온몸으로 써 내려간 뜨거운 이야기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도원결의에 변치 않는 의리와 와룡 제갈공명의 신묘한 지략, 조조의 거대한 야망과 이름 없이 전장에서 쓰러져간 수많은 병사의 고독한 투호는 영원한 기록이 되어 후세의 거울이 되었습니다. 비록 진나라 역시 영원한 제국으로 남지는 못했으나 삼국지의 영웅들이 보여준 인간적인 고결함과 삶의 지혜는 인류의 마음속에 영원히 지지 않는 고전으로 깊이 박혔습니다. 삼국지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우리는 다시금 묻게 됩니다.
그토록 치열하게 싸워 빼앗으려 했던 천하는 과연 진정으로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역사는 흔히 승자의 기록이라 말하지만 정작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오랫동안 남은 것은 패배하면서도 끝내 의리를 지켰던 자들, 그리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업을 향해 묵묵히 나아갔던 자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영웅들의 이름은 아득한 망각의 바다에서 건져 올려져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삶의 밝고 따뜻한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100년의 대혼란이 남긴 것은 차가운 묘비명이 아니라 뜨거운 삶의 의지였으며, 역사의 물결은 다시 하나로 흐르며 그 위로 영웅들의 긴 노래 한 가락을 영원토록 메아리치게 하고 있습니다. 오장원의 별이 소리 없이 지고 장강의 쇠사슬이 허망하게 끊어지던 날, 시대를 풍미했던 영웅들의 거대한 대서사시는 장엄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고전의 깊은 울림을 전해드리는 꿈꾸는 서재입니다. 우리는 이번 마지막 여정을 통해 제갈공명의 처절한 고군분투와 강요의 고독한 사투, 그리고 권력의 비정한 속성과 역사가 보여주는 인과응보의 드라마를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삼국이 하나로 합쳐지는 그 긴박한 과정은 단순히 승자의 환호성보다는 패자들이 보여준 비장미와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쓸쓸한 애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도원결의의 그 뜨거웠던 첫 맹세로부터 삼국 통일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기나긴 시간의 터널을 함께 달려왔습니다. 이로써 꿈꾸는 서재와 함께한 삼국지 대장정의 막을 내립니다. 누군가에게 삼국지는 세상을 이기는 지략의 백과사전이었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가슴 뜨거운 우정의 기록이었으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권력의 덧없음을 일깨워주는 차가운 거울이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인물이 별처럼 명멸했지만 그들이 남긴 선명한 발자취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묵직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유비의 깊은 덕이, 조조의 빼어난 재능이, 관우의 서슬 퍼런 의리가, 그리고 공명의 한결같은 충성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역사는 굽이쳐 흐르고 인물은 가도 그들이 남긴 이야기의 향기는 결코 지지 않는 꽃이 되어 영원히 우리 곁에 머물 것입니다. 그동안 이 길고도 험난한 여정을 변함없이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영웅들의 노래는 여기서 잠시 멈추지만 여러분 각자의 삶이라는 또 다른 위대하고 아름다운 삼국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디 영웅들의 기계를 가슴에 품고 여러분만의 멋진 역사를 당당하게 써내려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평안하고 장엄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